야, 너 다시 재혼할 생각은 없지?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 그래도 말동무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쉽게 던져지는 말들이 노년에 들어선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혼자의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함께하면서 느끼는 지독한 고통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고요함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노년의 재혼, 그 안엔 치명적인 덫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혼자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시어 서로 소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혼자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노후 생활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일하며 모은 돈, 철저하게 세운 은퇴 후의 그것은 노후의 안전망이자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자녀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 최소한의 품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을 전략하고 준비해온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혼이라는 단 한 번의 선택이 이 모든 계획을 순식간에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라도 각자의 경제 상황은 다르고 재정 감각도 천차만별입니다. 남은 여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했던 관계가 오히려 파멸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혼 후 뒤늦게 드러나는 상대의 부채, 숨겨진 자식 문제, 병원비와 요양비, 각종 금전 분쟁은 말 그대로 노후의 지옥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줄줄 새어나가고 계획했던 여행, 문화생활, 노후 취미는 꿈도 못 꾸게 됩니다. 재혼 상대가 경제 개념이 부족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빼가려는 악의적인 경우까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보내기는커녕 재정 파탄과 소송, 심지어 자녀와의 갈등으로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법적 재정 책임입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병들거나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그 책임이 고스란히 따라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의료비 지출, 장례비용 등은 법적으로도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으로 시작했던 재혼이 인생의 마지막을 빚더미와 고립 속에서 보내게 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박모 씨는 젊은 시절부터 악착같이 일해 모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수업도 들으며 조용한 혼자만의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가까워졌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다 결국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1년도 안 되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상대 여성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그에게 카드 빚과 2자녀의 생활비를 남몰래 대주고 있었으며 박 씨의 통장에서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불쾌함을 표현하자 돌아온 건 같이 사는 사이에 그 정도 이해도 못하느냐는 원망이었습니다. 박 씨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공동명의로 바꾼 집 때문에 법적 소송에 휘말렸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상대 여성의 자녀가 박 씨에게 찾아와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말라며 폭언을 퍼붓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녀들과도 갈등이 생겼고 결국 그는 갈 곳 없는 몸이 되어 조그만 임대 아파트로 쫓기듯 옮겨갔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노후였지만 단 한 번의 재혼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고요하고 단단했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흔들렸고 지금 박 씨는 매달 적자를 메꾸기 위해 경비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기대어 무심코 열어버린 문이 인생 최후의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노후의 삶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감정과 변수 앞에 자신을 내맡기는 순간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재혼 후에도 외롭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절망과도 같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아무도 자신의 안부를 묻지 않는 날들이 이어질 때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다시 찾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이 고독이 사라질 것 같고 손을 잡고 걸을 사람이 생기면 삶이 조금은 따뜻해질 거라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이 곧 외로움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고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함께 있어도 정서적 교감이 부족하고 일상에 온기가 없다면 그 외로움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사람이 살아도 마음은 서로 딴 곳을 향하고 말은 줄고 서로의 존재가 짐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겉으론 부부지만 속은 낯선 타인처럼 살아가는 그 참담함은 차라리 혼자인 편이 나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노후에 다시 시작한 인연이 기대와는 달리 실망과 갈등만 안겨주면 마음은 더욱 황폐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서로의 삶의 방식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사소한 생활 습관조차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음식 취향부터 TV 채널, 잠자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말조차 하지 않게 되고 애정은커녕 회피와 냉랭함만 남습니다. 그 순간 재혼은 더 이상 외로움을 덜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감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은 혼자일 때보다 더 고립되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70대 초반의 이모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긴 시간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견뎠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또래 남성과 교제하게 되었고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엔 대화도 많고 함께 식사도 하며 웃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상대는 매사에 간섭이 심했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반복하며 이 씨를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는 같이 TV를 보던 중 사소한 드라마 장면으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후 대화가 거의 끊겼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 씨는 매일같이 차라리 혼자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반복하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대가 집 안에 있어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밥도 따로 먹으며 지내는 동거 타인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 씨는 재혼 전보다 오히려 더 외롭다고 호소했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했고 단지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다시 별거를 선택했고 법적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를 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산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오가지 않는 관계는 독보다 더 해롭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을 해소하겠다는 희망으로 재혼을 선택했다가 그 외로움이 더 짙어지고 깊어져 삶의 마지막 순간마저 고통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누군가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할 시점입니다. 재혼은 해답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재혼 상대가 과거 결혼 생활을 계속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는 감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혼의 경우, 특히 노년의 재혼에서는 과거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긴 만큼 재혼 상대는 이전 배우자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심지어 침대에 누운 순간조차도
그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했지, 전에 살던 집에서는 이랬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고 치욕스럽습니다. 노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기대에 부푼 상태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자존감은 산산조각 납니다. 나는 이 사람의 과거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인가? 지금의 나는 비교 대상에 불과한가? 이런 의심은 곧 괴로움으로 바뀌고 그 괴로움은 결국 관계의 도구로 변합니다. 특히 상대가 자주 예전 배우자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그 시절의 물건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거나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과거 배우자를 이상화하는 경우 현재의 배우자는 점점 존재감을 잃고 외톨이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결국 둘 사이의 관계에 깊은 균열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말은 줄고 감정은 멀어지며 결국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상대의 과거 배우자에 대한 언급이 모욕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것이 다툼의 불씨가 되어 폭언과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으며 사랑을 기대하고 시작한 재혼이 상처와 수치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65세의 정모 씨는 오랜 홀로 생활 끝에 만난 60대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밝은 성격과 따뜻한 배려에 끌렸고 함께하는 삶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자주 전 남편은 이런 음식을 좋아했었지, 그 사람은 나에게 늘 꽃을 사다 줬어라고 말했고 생일이 되자 예전 남편이 사줬던 반지를 꺼내 보이며 추억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이니 그리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언급은 점점 잦아졌고 마침내 정 씨가 선물한 옷을 받으며 그 사람은 이런 스타일을 더 잘 골랐었는데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존심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이후로는 작은 말과 행동에도 예민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상대가 거실 한편에 전 남편의 사진을 놓고 절대 치우지 않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정 씨가 사진을 옮기려 하자 그 사람은 나에게 전부였어. 당신은 이해 못해라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말도 하지 않고 각 방을 쓰며 사실상 정서적 이혼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함께 사는 집안은 냉기만 감돌고 정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례는 재혼이 단순한 생활 동반자 선택이 아닌 감정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파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의 관계를 침식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재혼 상대의 과거 언급이 반복되면 현재의 나를 짓밟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과거에 묶인 사랑은 독이며 그 독이 지금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평온함을 지키고 싶다면 과거의 망령이 들이닥칠 틈조차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 가지 돈 문제로 고통스럽게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감당하며 조용하고 품위 있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많은 이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재혼이라는 선택은 이 경제적 균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변수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과 돈 문제가 생기면 감정의 골은 훨씬 깊어지고 갈등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돈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재혼 상대의 채무 문제, 무분별한 소비 습관, 자녀를 향한 금전 지원 요구, 보험이나 재산 명예 문제 등은 순식간에 본인의 삶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에는 소득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한 번의 금전적 실수가 평생의 노력을 송두리째 날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혼을 하면서 상대방의 빚이나 가족 문제까지 함께 떠안게 되는 경우입니다. 과거 연체된 카드값, 개인 채무, 심지어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인한 파산 기록까지 본인의 인생을 덮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는 순간 공동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집, 자동차 같은 자산이 상대방의 요구나 분쟁에 휘말려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결국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노년이 경제적 파탄 속에 고통받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더불어 노년의 돈 문제는 건강 문제로도 직결됩니다. 의료비, 약값, 요양비용 등 필수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돈 문제가 곧 생존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68세의 하 모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며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작은 연립주택에서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가려 퇴직금과 소액, 연금을 아껴가며 생활하던 하 씨는 친구의 소개로 60대 후반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 남성이 경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안심하며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재혼한 남성은 재혼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생활비였지만 곧 투자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 뒤엔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손을 벌였습니다. 하 씨는 몇 번 거절했지만 그때마다 상대는 부부인데 그 정도도 못 도와주느냐는 말로 감정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결국 하 씨는 적금을 깼고 집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 남성이 과거 채무불이행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공동명의로 바꾼 집이 채권자들의 압류 대상이 되면서 하 씨는 결국 주거지에서 쫓겨났습니다. 자녀들에게조차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어 도움을 청하지 못했고 현재는 월세도 버거운 작은 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보청기조차 고장이 나도 고칠 돈이 없어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 씨의 사례는 노년의 재혼이 어떻게 평생 쌓아온 안정과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돈 문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붕괴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의 기회는 적어지고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사랑이 아니라 안정과 평온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 사람의 경제적 실체를 끝까지 파악하지 않는다면 평생 지켜온 삶이 한순간의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질 경우 간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따뜻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건강 문제가 따라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 질병이 재혼한 상대에게 찾아왔을 때 그 모든 부담이 오롯이 본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병일지라도 점차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결국엔 하루 종일 간병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고자 했던 노년의 시간은 간병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간병은 단순한 사랑이나 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씻기고 먹이고 약 챙기고 밤새도록 곁을 지켜야 하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노인의 몸으로 다른 노인을 돌보는 일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요양보호사를 쓰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자녀의 도움을 받자니 눈치가 보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결국 간병을 전담하게 되면 본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집니다. 잠도 못 자고 친구도 못 만나고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지면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간병으로 인해 자신이 병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허리는 무너지고 손목은 망가지며 스트레스는 위장과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우울증, 무기력, 극단적인 감정 기복까지 겹쳐지며 결국 자신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단순한 부부가 아닌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로 변질된 순간 그 사랑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책임과 고통뿐입니다. 결국 노년의 평온한 삶은 간병이라는 폭풍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실제로 70세의 장모 씨는 3년 전 재혼한 남편과 처음에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동네 시장도 다니며 잔잔한 일상을 나누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레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반신불수가 되었고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시설을 알아봤지만 월 200만 원이 넘는 비용에 감당이 불가능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생계가 빠듯해 도움을 줄 수 없었고 결국 장 씨는 전적으로 남편을 간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기저귀를 갈고 미움을 만들어 먹이고 밤마다 몸을 뒤척이는 남편을 돌보느라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겨울엔 남편 몸이 차가워질까 밤새 히터를 틀고 옷을 덮어주었고 여름엔 더위를 못 이겨 쓰러지지 않도록 부채질을 하며 한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생활이 1년을 넘기자 장 씨는 극심한 탈진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결국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집까지 줄여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함께 늙어가는 삶을 꿈꿨지만 지금은 병든 남편 옆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하는 죄책감, 섞인 생각만 반복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간병하며 미워하게 되는 그 감정, 그것은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도 더 잔인한 현실입니다. 재혼이라는 선택이 가져다준 대가는 상상 이상의 무게였고 장 씨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고작 이런 고통이라면 차라리 혼자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간병은 단순한 헌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관계가 결국 돌봄과 고통의 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것이 곧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가져올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시작하는 사랑은 오히려 인생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혼은 마치 사탕처럼 달콤한 포장지에 쌓인 독약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려다 인생의 마지막을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릴 수 있으며 한 번 발을 들이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혼자의 삶이 불안해 보여도 둘의 고통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혼자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죽어가는 고통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85세를 넘기면 삶의 경계선에 들어섰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그 나이에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치명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그 무엇보다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생명을 갉아먹는 건 바로 작은 행동 하나, 사소한 태도 하나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결국 수명을 확 줄여버리는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비밀은 특별한 약도 고급 병원도 아닌 일상 속 독처럼 숨어있는 진짜 이유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85세 이후 오래 못 사는 첫 번째 진짜 이유는 무기력한 하루를 보내며 활동량이 부족한 생활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지만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밥은 대충 챙겨 먹고 그저 방 안에 앉아 TV만 바라보다가 하루를 마칩니다. 걷는 시간은 화장실을 다녀오는 정도, 손을 움직이는 건 리모컨을 조작할 때뿐입니다. 이런 무기력한 일상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건 신체 기능의 퇴화를 가속화하는 생명력 파괴 루틴입니다. 85세를 넘기기 힘들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노년기에 활동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몸의 모든 시스템이 정지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위축됩니다.
일어나서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사라지고 앉아서만 생활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결국 심장과 폐, 뇌의 기능까지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체력은 눈 깜짝할 사이에 떨어지며 한번 떨어진 기초 체력은 다시 회복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노년의 몸은 곧 만성질환의 온상이 됩니다. 혈당 조절이 무너지고 체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며 뇌혈류가 떨어져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식욕도 떨어지고 영양 섭취도 불균형해져 면역력은 더더욱 약해집니다. 결국 사소한 감기 하나도 치명적인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낙상 한 번에 평생을 침대에서 보내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무기력한 생활은 정신 건강에도 끔찍한 영향을 줍니다. 신체 활동이 줄면 뇌의 도파민 분비가 감소해 우울증과 불안감, 무기력증이 심화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외출이 줄며 감정 표현은 차단됩니다. 그 결과 자아 존중감은 바닥을 치고 생애 의지까지 잃어가며 삶에 대한 흥미를 잃는 조용한 사망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부족한 삶을 오래 지속하면 근육은 종잇장처럼 약해지고 뼈는 썩은 나무처럼 부서지며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정체되고 삶 전체가 점점 닫혀갑니다. 무기력은 노화가 아닌 조기 사망을 부르는 습관성 질병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매일 조금씩 의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걷는 것, 스트레칭하는 것, 창밖을 바라보며 몸을 일으키는 것, 작은 활동이라도 반복하면 신체는 반응합니다. 5분 걷기가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면 그 속에서 생명력은 되살아나고 근육과 장기는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활동은 곧 생명입니다. 인천에 사는 86세의 윤모 할머니는 한때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 지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걷는 것이 불편해졌고 체중은 급격히 줄며 식욕은 사라지고 기억력도 흐려졌습니다. 딸의 강한 권유로 가까운 노인복지관의 건강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다고 투덜대던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걷기 모임과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점차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모이는 10분 산책은 기상 알람처럼 할머니의 하루를 열었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는 집에서 간단한 반찬도 다시 하기 시작했고 손주에게 할미 다리 힘 좀 봐, 단단하지? 하며 웃을 만큼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요즘은 매주 친구들과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치며 아직 죽긴 멀었다는 유쾌한 농담까지 날립니다. 이처럼 무기력한 하루는 몸을 죽이는 하루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누워서 보내는 시간은 곧 수명을 깎는 시간입니다. 앉아만 있는 하루는 뇌를 정지시키는 하루입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생명을 다시 뛰게 합니다. 오늘 당신은 일어섰습니까? 아니면 누워 있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오래 사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입니다. 85세 이후 오래 못 사는 진짜 이유 중 두 번째는 지방을 완전히 피하려는 잘못된 식단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은 건강의 적이라며 식탁에서 지방을 몰아내곤 합니다. 삼겹살은 피하고 계란은 흰자만 먹고 오일은 거의 쓰지 않으려 애쓰며 이제는 무지방 시대야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믿음은 노년기의 생명 연장을 스스로 차단하는 자해 행위와도 같습니다. 지방을 무조건적으로 피하는 식단은 85세 이후 급속히 건강이 무너지고 오래 살기 어려운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지방은 단순히 살을 찌우는 해로운 성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지방은 호르몬 생성, 세포막 유지, 뇌 기능 유지,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반드시 필요한 생존 영양소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체내 에너지 생산 능력이 줄고 장기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지방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지방을 완전히 제거한 식단을 유지하면 몸속 곳곳에서 심각한 결핍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지방 부족은 뇌 기능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뇌는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방이 줄어들면 기억력 저하, 우울증, 집중력 저하, 심지어 치매 진행까지 가속화됩니다. 또한 지방이 없으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 피로, 무기력, 성기능 저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고 특히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 장애로 뼈 약화, 시력 저하, 피부 건조, 출혈성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체중보다 근육 유지와 장기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지방이 너무 적으면 피부 및 지방층이 얇아져 체온 유지가 어려워지고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해지며 감염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결국 지방은 뺐지만 생명도 뺀 식단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 들기름, 연어 같은 좋은 지방을 피하는 것은 건강 장기화의 기회를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입니다. 특히 오메가-3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기름을 뺐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 수명의 핵심 열쇠입니다. 노인들은 기름 먹으면 위에 부담 간다거나 살 찔까 무서워서 안 먹는다고 말하지만 실상 지방 부족은 체중은 줄이지만 근육과 장기 기능도 함께 말라 죽게 만듭니다. 체중만 보고 나 건강해라며 자만하는 순간 몸속에서는 조용히 생명력이 탈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84세의 정모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무조건 저지방 식단만 고수해 왔습니다. 삼겹살은 손도 안 대고 달걀 노른자는 버리고 식물성 오일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나는 무기름파야 기름만 끊었더니 몸이 가볍다니까 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피부가 갈라지고 눈이 자주 침침하며 피곤함이 쉽게 풀리지 않는 증상이 이어졌고 병원을 찾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비타민 D 결핍과 지용성 영양소 부족, 호르몬 불균형이 겹쳐서 생긴 결과입니다. 지금처럼 먹다간 뇌 기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 점심엔 연어구이, 저녁에는 들기름 한 스푼 넣은 나물 반찬을 꼭 챙겼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피부는 다시 촉촉해졌고 눈이 선명해지고 기분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생기 넘쳐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기름만 빼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살아났단다. 85세 이후 오래 못 사는 진짜 이유 중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제때 풀지 않는 생활 때문입니다. 속이 답답한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꾹꾹 누릅니다. 화가 나도 내가 참자며 삼켜버립니다.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생명 파괴자입니다. 그 어떤 질병보다도 그 어떤 사고보다도 더 무섭고 집요하게 노년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소가 바로 풀리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스트레스를 제때 해소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은 마치 느리게 작동하는 시한폭탄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나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뇌는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몸을 보호하지만 지속되면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며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켜 몸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결국은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우울증, 치매로 이어지는 건강 붕괴의 직행열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노년기에는 젊을 때보다 스트레스 해소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고 대화 상대가 줄고
신체적 활동이 줄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감정은 계속해서 안에 쌓이고 또 쌓이면서 몸속 장기와 신경계, 면역 시스템을 잠식하는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내가 말해서 뭐하나라며 감정 표현 자체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억누르고 참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삶은 결국 침묵 속의 고통으로 변하고 그것이 조용한 생명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를 참는다는 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천천히 병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스트레스는 말하고 울고 웃고 걷고 써내려가며 풀어야만 사라집니다.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고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취미 생활, 명상, 기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일,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지켜내는 스트레스 해소 전략입니다. 제때 풀리지 않은 스트레스는 결국 노년기를 병들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85세의 김모 할아버지는 겉으로는 항상 말이 없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늘 괜찮다, 고생 말고 살아라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말없이 밥만 먹던 할아버지는 식사 후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고혈압성 스트레스성 발작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장기간 참으셨군요. 감정 표현 없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 터진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날 이후 할아버지에게 매일 감정 일기 쓰기와 하루 10분 가족 전화 통화를 권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내가 무슨 일기를 써? 하셨지만 몇 주가 지나자 일기장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도 하나둘씩 되돌아왔습니다. 손주와의 영상통화 후 오늘은 별로 서운한 일도 없었어 라고 말하며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감정을 말로 꺼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감정 표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이 나이에 이렇게 말이 많아질 줄은 몰랐어 라며 웃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가만히 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몸속을 망가뜨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제때 풀지 않으면 노년의 건강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85세 이후에도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말하고 웃고 털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는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풀어야 사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노년의 비밀입니다. 85세 이후 오래 못 사는 진짜 이유 중 네 번째는 보행이 힘든데도 지팡이 사용을 꺼리는 생활 때문입니다. 다리가 자주 휘청거리는데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발에 힘이 빠지는데도 많은 어르신들은 끝끝내 지팡이를 손에 들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아직은 지팡이까지는 아니야. 남들이 늙었다고 볼까봐. 싫어라는 자존심 하나로 생명을 위협하는 고집을 껴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집은 결과적으로 노후를 병상에 눕히는 지름길이 됩니다. 보행이 힘든데도 지팡이를 거부하는 습관은 85세 이후 급격한 건강 추락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지팡이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생명의 지지대이며 낙상을 방지하는 최후의 보호막입니다. 노년기에는 근력 저하, 골다공증, 평형 감각 저하로 인해 보행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때 지팡이 하나만 제대로 사용해도 골절, 낙상, 뇌진탕, 고관절 손상 같은 치명적인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팡이를 쓰면 늙은이처럼 보인다는 허영이 건강보다 앞서는 현실입니다. 보행 불안정은 단순히 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의 낙상은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특히 노인에게 치명적이며 수술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85세 이상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30% 이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지팡이를 거부한 대가는 움직일 자유를 빼앗고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지팡이를 쓰지 않으려 무리해서 걷는 습관은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잘못된 보행 자세는 척추, 골반, 무릎, 발목까지 줄줄이 손상시키며 관절에 무리를 주고 피로감과 통증을 심화시킵니다. 결국 통증 때문에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활동량이 줄면서 근육은 위축되고 면역력은 떨어지며 우울감까지 찾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지팡이는 늙음을 나타내는 상징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한 지혜로운 도구입니다. 현대의 지팡이는 기능성과 디자인까지 더해져 오히려 건강관리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팡이 사용은 허리 부담을 줄이고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며 낙상을 방지하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6세의 나모 할아버지는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걷기 힘든 상태였지만 지팡이는 절대 안 쓰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내가 지팡이 들면 동네에서 이제 다 됐네 소리 들을 거 아냐 하시며 벽을 짚고서라도 지팡이는 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장에 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결국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할아버지는 수술 후 회복이 더뎌지자 점점 기력이 떨어졌고 손녀가 할아버지 이제 지팡이 써요. 제발요라고 울먹이며 말한 순간 드디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재활치료와 함께 지팡이 사용법을 배우고 전문가가 권한 맞춤형 지팡이를 들기 시작한 후 할아버지는 다시 하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은 손녀 친구들이 할아버지 지팡이 멋있어요. 어디서 샀어요? 라고 물으면 이건 나의 인생 지킴이야 라며 자랑도 하십니다. 오히려 지팡이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고 움직이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팡이를 거부하는 건 노화를 늦추는 게 아니라 노화로 인한 사고를 앞당기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85세 이후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당당하게 걷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켜내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늙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팡이를 통해 당신의 다음 인생 걸음을 안전하게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85세 이후 오래 못 사는 진짜 이유 중 5번째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야. 누가 신경이나 써주나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가장 위험한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치명적인 병은 고혈압도 당뇨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향한 무관심과 무가치감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는 85세 이후 급격한 건강 악화와 생명 단축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고 자식들도 바빠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존재의 의미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나 하나쯤 없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몸과 마음의 모든 생명 시스템을 끄는 전신 스위치로 작용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먹고 자는 것도 대충대충 넘기고 외모는 신경조차 쓰지 않으면 몸은 점점 생기를 잃고 조용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건강도 인간관계도 삶의 질도 함께 무너집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면역력 저하, 우울증 유발, 식욕 저하, 활동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병이 와도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약도 제때 먹지 않게 되며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의지도 사라지는 상태로 떨어집니다. 그 결과는 외롭고 허무하게 맞이하는 조용한 퇴장이 됩니다. 노년기야말로 자신을 가장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을 스스로 칭찬하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나답게 살아가는 일은 늦은 나이에도 삶의 에너지를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단지 심리적인 안정감이 아니라 실제 수명을 늘리는 과학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몸을 더 잘 돌보고 사회 활동에도 더 적극적이며
치료에 대한 반응도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내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내 옷차림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내가 즐거워지는 일을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생명 연장의 작은 시작입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순간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건강은 의지에서 시작되고 생명은 자존감에서 유지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87세의 양모 할머니는 오랫동안 혼자 살며 나 같은 늙은이 뭐 하나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거울도 거의 보지 않고 머리는 언제 빗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센터에서 우연히 시니어 뷰티 클래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따라간 자리였지만 거기서 직접 손거울을 들고 립스틱을 바르는 시간을 가진 후 할머니는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히며 나 아직 살아있네라고 속삭였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머리를 단정히 빗고 좋아하던 보라색 옷을 꺼내 입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최근엔 거울을 보며 오늘은 얼굴이 좀 생기가 도네라고 말씀하셨고 동네 친구들에게 나 아직 괜찮지? 라며 자신 있게 웃기도 합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직접 반찬도 만들어서 손주 집에 들고 가며 내가 좀 쓸모 있는 할머니 맞지? 라고 묻는 모습에 가족들은 기쁘게 눈시울을 붉히곤 합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짧게 만드는 치명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한 번 더 챙기고 사랑하는 순간 몸은 살아 움직이고 마음은 피어나며 삶은 다시 활짝 열립니다. 85세 이후에도 오래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가 남은 생을 건강하고 빛나게 지켜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음식이 3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그 한 끼 한 끼가 결국 병상에 누운 당신을 만들 수도 활기차게 90세를 맞이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소소한 식습관 하나가 당신의 장기, 뇌, 심장을 서서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먹고 넘긴 음식이 수년 후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식탁 앞에서 죽음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두가 당신의 생사와 직결되는 선택입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첫 번째 식습관은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는 식습관입니다. 밥을 먹는 속도는 단순한 개인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빠르게 대충 씹고 넘기는 식습관은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바쁜 일상에 익숙해진 채 젓가락질도 끝나기 전에 입안에 음식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고 있다면 당신의 장기와 면역 시스템은 항상 소화 전쟁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면 가장 먼저 소화기관이 고통을 받습니다. 입에서 침과 함께 잘게 부서져야 할 음식이 통째로 위로 넘어가면 위는 그만큼 더 많은 산을 분비해 소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위염,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심지어 위궤양이나 위암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입으로 게으르게 넘긴 음식이 위에서는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씹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잘게 부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씹을수록 뇌가 자극되고 침샘이 활성화되어 각종 소화 효소가 분비되며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대충 몇 번 씹고 넘기면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됩니다. 뇌는 자극 없이 점점 둔해지고 침샘은 퇴화하며 치아와 잇몸은 제 기능을 잃고 빠르게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 무심코 넘긴 한 입이 노년의 치아를 빼앗고 기억력을 갉아먹는 셈입니다.
더불어 제대로 씹지 않으면 식사 속도가 빨라지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결국 체중 증가, 내장 지방 축적, 당뇨 위험이 상승하며 대사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닌 전신 건강의 근본이 흔들리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잘 씹기는 소화, 순환, 면역, 뇌 건강까지 연결되는 건강 장수의 열쇠인 것입니다. 씹는 행위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치아가 약해질수록 씹기를 꺼리고 또 잘 씹지 않다 보니 장기는 더 힘들고 몸은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잘 씹기만 해도 치매 예방, 근육 유지, 혈당 조절 등 다양한 건강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건 스스로 건강 수명을 깎아내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광주에 사는 71세의 박모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남자라면 밥은 10분 안에 뚝딱 이라는 소신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밥을 삼키는 속도는 거의 진공청소기 수준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박 할아버지 식사하는 건 거의 스포츠 중계 수준이야 라며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입에서 자꾸 냄새가 나며 잠을 자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자 의사는 위염과 함께 식도 하부에 염증이 생겼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오랜 시간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킨 결과 위장이 지쳐버렸던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제야 내가 밥을 달리기 하듯 먹은 게 문제였구먼 하고 깨닫고 씹는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박 할아버지는 매 끼니마다 음식 하나하나를 30번 이상 꼭꼭 씹고 가족들에게 씹는 건 내 새로운 취미야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엔 손주가 할아버지 왜 밥 먹는데 그렇게 조용해요? 하자. 이건 집중해야 하는 예술이란다라고 대답해 온 가족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는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닌 건강을 뒤흔드는 습관적 위험 요인입니다. 잘 씹는 습관은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입으로 시작된 습관이 몸 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식습관은 지방을 무조건 피하려는 식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식단을 조절한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없애는 것이 지방입니다. 기름기 있는 고기, 오일, 견과류, 심지어 계란 노른자까지 멀리하며 나는 이제 무지방 인생이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습관은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조용한 자폭 선언일 수 있습니다. 지방은 단순히 살을 찌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서 호르몬 생성, 세포막 구성, 뇌 기능 유지, 비타민 흡수에 꼭 필요한 핵심 영양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지방 섭취의 질과 양이 건강에 관건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지방 기피는 곧 몸의 생명 유지 장치를 끊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방을 지나치게 피하면 우선 호르몬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무기력함, 피부 건조, 생리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남성은 근육량 저하와 함께 전반적인 활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지방이 부족하면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면역력 저하, 뼈 약화, 시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뇌 역시 지방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노년기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건강한 지방 섭취는 필수입니다. 지방적이라는 생각은 20세기의 낡은 다이어트 상식이며 지금은 지방도 종류에 따라 건강을 지켜주는 영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론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해롭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들기름, 생선의 오메가3 등은 혈관 건강과 심장, 뇌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의 지방입니다. 이들을 피하는 것은 건강 회피 행위에 가깝습니다. 무지방 식단은 살은 빠질 수 있어도
몸속은 영양 실조와 기능 저하로 허물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먹고 남은 걸 빼자가 아니라 필요한 걸 잘 먹자는 방향으로 식단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방을 무조건 피하는 대신 건강한 지방을 선택해 뇌를 살리고 혈관을 보호하고 세포에 활력을 공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방은 무섭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먹지 않으면 그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대구에 사는 67세의 이모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다이어트를 결심하며 모든 지방을 식단에서 제거했습니다. 하루 3끼 흰죽, 삶은 채소, 닭가슴살만으로 식사를 하며 기름은 내 몸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체중은 줄었지만 피곤함이 몰려오고 머릿속이 자꾸 멍하고 손톱은 부러지고 입술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비타민 D 결핍, 철분 부족, 그리고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할머니 기름도 영양입니다. 기름이 빠지니까 뇌도 미끄러졌어요 라고 농담 섞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올리브유로 볶은 채소를 다시 식탁에 올리고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챙겨 먹으며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에게 기름 없는 삶은 건조해서 안 되겠어. 내 얼굴도 뇌도 삶도 촉촉해야지 라며 웃었습니다. 지방은 적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방은 90세까지도 뇌를 또렷하게, 몸을 유연하게, 삶을 활기차게 지켜주는 필수 파트너입니다. 오늘 식탁에 건강한 기름 한 방울, 그것이 노후 건강의 기름칠이 됩니다. 세 번째 버려야 할 식습관은 혼밥으로 식사를 대충하는 식습관입니다. 혼자 식사를 한다는 것,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 식사를 대충하게 되는 습관은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는 폭병입니다.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자연스레 혼자니까 대충 먹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충 먹는 식사는 몸속에서 점점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주로 간편한 음식, 패스트푸드, 간식으로 대체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먹는 식사는 단순히 맛을 채우는 정도일 뿐 필요한 영양소는커녕 소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나쁜 습관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혼자 밥을 먹으면 식단이 균형을 잃고 영양의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혼밥은 또한 정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는 단순한 에너지 보충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관계를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사교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화와 교류를 통해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혼자 먹는 식사는 대화와 소통을 차단하고 점점 고립감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식사를 대충 하게 되면 몸과 마음 모두 피폐해지며 이는 심리적, 육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대충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 시간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 음식을 급하게 먹고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소화불량, 위염, 체중 증가, 더 나아가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은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급하게 삼킨 음식은 소화 효율을 떨어뜨리고 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혼자서 먹는 식사에서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충 먹는 식습관은 입맛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간단히 끝내고 나중엔 점점 더 맛이 없거나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음식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점점 부족해지며 더 나아가 식사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하루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소화 기능 저하, 영양 불균형, 비만, 심리적 피로 등 전방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혼밥은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습관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75세의 김모 할머니는 평소 바쁜 일정을 핑계로 항상 혼자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아침은 커피 한 잔, 점심은 즉석라면 한 그릇, 저녁은 냉동식품으로 해결하는 일상이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밥하는 것도 귀찮고 대충 먹으면 되지라는 생각에 식사 시간이 대충 10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자주 속쓰림과 가스가 찼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먹을 때면 매운 음식을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주 어지럼증이 생기고 무기력감이 심해져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영양 부족과 소화 불량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 정도 상태면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식단으로 변화를 시작하면서 김 할머니는 점차 에너지가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신경 써서 준비하고 가끔은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도 즐기고 마음의 짐도 덜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제 식사 시간이 나만의 소중한 시간이지. 너랑 대화하며 밥 먹는 게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반드시 버려야 할 식습관은 감정에 따라 식사량이 달라지는 식습관입니다. 오늘 하루는 힘들었으니까 치킨 한 마리, 기분 좋으니까 케이크 2조각, 이런 식으로 감정에 따라 먹는 양을 정하는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인 폭탄을 내장한 것과 같습니다. 음식은 본래 몸에 에너지를 충전해주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휘둘려 먹는 습관은 그 기능을 무시하고 몸을 점점 더 병들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먹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 대사 불균형, 정신적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식사량이 달라진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음식을 활용하는 방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면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위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몸은 이를 에너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기관과 대사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폭식 후에는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며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 결과 심리적 요요 현상에 시달리며 결국 또다시 감정에 따라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식사 습관은 체내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식욕을 자극하고 이때 섭취된 음식은 빠르게 지방으로 저장되며 비만을 유발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나 야식 시간에 감정적 이유로 과식하게 되면 신체는 이를 소화할 에너지를 소모할 기회 없이 잠에 들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체내 지방 축적과 신진대사 문제가 생기고 결국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은 기분을 달래주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이런 식사 습관이 반복되면 정신적으로 의존적이 되어 진정한 감정 해소 방법을 찾기보다는 음식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우울증과 불안감을 더 심화시키며 결국 정신적인 피로와 신체적 고통이 동시에 겹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식사 습관은 젊은 시절의 잘못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플 때마다 초코바 하나 먹으면 괜찮아라는 방식으로 위로를 받았다면 그 습관이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인 건강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식습관이 나이가 들어서 더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그만 감정에 휘둘려 먹는 식습관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음식은 단지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스트레스나 슬픔을 다루는 데 있어 음식 대신 운동, 취미, 명상,
대화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따라 먹는 습관을 고치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72세의 송모 할머니는 평소 스트레스가 쌓이면 음식으로 감정을 풀곤 했습니다. 일단 슬플 때는 달달한 초콜릿을 먹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치킨 한 마리를 해치우는 것이 할머니의 습관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겠지라며 우울한 기분이 들 때는 혼자서 음식을 폭식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졌고 먹고 나면 좀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할머니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갔고 의사에게 당뇨병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에게 이런 식습관은 결국 당뇨병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먹고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대신 산책과 요가, 음악 듣기로 감정을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혈당 수치가 점차 안정되었고 할머니는 요즘 이제 음식에 의존하지 않으니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하며 웃고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5번째 반드시 버려야 할 식습관은 찌개나 국을 자주 끓여 먹는 식습관입니다. 찌개나 국은 한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식사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숨겨진 건강을 망치는 위험 요소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 있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라며 자주 끓여 먹는 찌개나 국은 사실 우리 몸에 심각한 부하를 주는 건강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짠 맛, 기름기, 영양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대부분의 찌개와 국은 간장, 된장, 고춧가루 등 짠 재료들이 기본이 됩니다. 간을 맞추기 위해 들어가는 소금과 기타 조미료들은 그 양이 지나치게 많을 수 있으며 매일 섭취하게 되면 혈압 상승, 고혈압을 유발하고 나아가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져 더욱 위험합니다. 국물 음식이 이렇게 체내에 과도한 나트륨을 축적하게 되면 몸이 붓고 피로감이 몰려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방의 과다 섭취입니다. 찌개나 국은 보통 기름기 있는 재료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어패류 등 지방이 많은 재료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면 그 기름이 국물에 스며들면서 혈관을 망치는 나쁜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기름이 포함된 음식을 자주 먹으면 체내 지방 축적이 가속화되고 이는 곧 비만, 심장병,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 위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찌개나 국은 기본적으로 국물의 맛을 중시하다 보니 대부분 단백질, 채소, 탄수화물의 비율이 고르게 섞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물에 들어가는 재료가 고기나 두부 등 단백질원이 부족하면 채소와 과일의 섬유질과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어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피부 건강 악화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지속되면 당뇨나 혈당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몸속에서 서서히 장기들이 망가지는 신호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기관과 신장, 간의 기능이 약해져 국물 음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찌개나 국을 자주 끓여 먹고 있는 이유는 편리함과 맛 때문입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한 끼 식사가 간단하고 맛있게 해결되기 때문에 빈번하게 섭취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물만으로 해결되는 식사는 영양이 고루 갖춰지지 않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체중 증가,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불러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78세의 김모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이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혹은 순두부찌개를 끓여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찌개 한 그릇에 밥 한 공기면 다 해결되지 하며 국물 음식이 일상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위장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져서 식사 후에는 늘 속쓰림과 가스가 차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몸도 자주 붓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이렇게 짜고 기름진 음식을 매일 먹으면 위장에 큰 부담을 주고 신장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고혈압과 초기 신장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고 의사는 즉시 식단 개선을 권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 후부터 찌개와 국을 끊고 대신 채소가 풍부한 샐러드와 구운 생선, 닭가슴살을 섭취하며 국물을 끓이는 대신 건조한 재료로 맛을 낸 조리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몸의 붓기가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되며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좋아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찌개 없으면 밥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국물이 아니라 밥상에 변화를 줘야 진짜 건강이 온다는 걸 알았지. 라고 말했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배고픔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90세까지 당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침대에 누운 채로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잘못된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몇 년 후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운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식사를 바꿔야 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시어 서로 소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혼자면 외롭지 않아? 외로운 건 잠깐. 대신 속이 다 시원해.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지 않나? 누구랑 부대끼며 스트레스 받느니 혼자가 100배 낫지. 혼자 살면 불편하지 않아? 불편은 무슨?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평생 남에게 맞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진짜 내 삶을 되찾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누릴 때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래서 다들 혼자 하는구나. 노년에 혼자라서 좋은 이유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혼자라서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예민한 성격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살면 외롭다고들 하지만 사실 혼자여서 더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예민한 성격이라면 혼자가 최고의 환경입니다. 작은 소음에도 신경이 쓰이고 타인의 생활 패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타인에게 맞출 필요 없이 오롯이 나만의 평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TV를 크게 틀어놓는 소음, 갑작스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롯이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도 되고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며 하루를 시작해도 됩니다. 집안 정리도 내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누군가는 깔끔한 정리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물건이 늘 그대로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 늘 타협해야 합니다. 상대가 어질러 놓은 물건을 보면 신경이 쓰이고 반대로 내가 둔 물건을 치우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누구도 내 생활 패턴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내 방식대로 공간을 꾸밀 수 있습니다. 식사도 내 입맛과 습관에 맞출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부터 국을 먹어야 속이 든든하고 누군가는 커피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살면 이건 너무 짜다. 왜 이렇게 싱겁게 했어? 고기 반찬 좀 해라 같은 불필요한 말들이 오갑니다.
하지만 혼자면 그 모든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예민한 성격이라면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억지로 어울려야 하는 모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행사도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만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나 배우자 때문에 마지못해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불편한 인간관계를 끊어낼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정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생깁니다. 말투 하나에도 신경이 쓰이고 작은 행동에도 감정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출 필요도 없고 내 감정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살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 속이 편안해집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축복과도 같습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리듬대로 내 감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편안한 일이 또 있을까요?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정숙 씨는 어려서부터 소리에 민감하고 정리정돈에 집착하는 예민한 성격이었다. 하지만 평생 가족과 함께 살다 보니 늘 스트레스였다. 남편은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자식들은 신발을 가지런히 두는 법이 없었다. 설거지를 바로 안 하면 속이 답답했고 밤늦게 전화벨이 울리면 신경이 곤두섰다. 하지만 가족들은 엄마는 왜 이렇게 예민해?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가 되었다. 처음엔 정막이 어색했지만 곧 깨달았다. 이게 진짜 평온이라는 거구나. 이제는 조용한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정리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는다. TV 볼륨도 적당하고 불필요한 소음이 없어 신경 쓸 일이 없다. 얼마 전 친구가 물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이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해.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드디어 내 방식대로 살잖아.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혼자라서 좋은 두 번째 이유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남들에게 맞춰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다 보니 정작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한 번도 내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가족의 눈치를 봐야 했고 내 감정보다 남들의 기분을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나에게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 하러 가? 돈 아깝게 어디를 가? 하면 가방을 싸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식들은 엄마, 우리 애 봐줘야지 하며 내 계획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고 싶으면 떠나면 됩니다. 미리 말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떠나고 싶으면 오늘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돈 쓰는 것도 오롯이 내 결정입니다. 가족이 있을 때는 늘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교육비, 생활비에 허리가 휠 만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면서 나를 위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진짜 돈을 내 뜻대로 쓸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일상도 내 뜻대로 흘러갑니다. 과거에는 하루 일정이 온통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부터 밥을 차리고 남편과 자식들을 챙기고 그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또 맞춰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리듬대로 살면 됩니다. 늦잠을 자도 되고 밥을 한 끼만 먹어도 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내 삶의 방식 그대로 살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을 때는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도 억지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시댁 행사, 친척 모임,
남편 친구들과의 어색한 자리까지도 마지못해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곁에 둘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온전히 내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박미숙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만 해줬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취미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돈 아깝다는 남편 말에 포기했고 배우고 싶은 것도 엄마가 그런 걸 왜 해? 라는 자식들의 반응에 접었다. 그러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봐야겠다. 며칠 전 늦잠을 자고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바로 짐을 싸고 기차표를 예매했다. 목적지는 강릉. 누구한테도 말할 필요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보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친구가 전화를 걸어 물었다. 혼자 여행 가니까 심심하지 않아? 박미숙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이제야 내 마음대로 사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혼자라서 좋은 세 번째 이유는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내 건강과 안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프면 병원부터 모시고 갔고 자식이 감기에 걸리면 밤새 약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면 괜찮아, 좀 쉬면 낫겠지 하며 참고 버티기 일쑤였습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 없이 오롯이 나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병원비를 걱정하느라 내 건강검진도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하면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식사도 내 몸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들 입맛에 맞춰 기름진 반찬을 만들고 남편이 좋아하는 국을 끓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튀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건강을 생각해서 싱겁게, 가볍게,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도 건강한 메뉴를 고르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걸 즐길 수 있습니다. 운동도 내 리듬에 맞춰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 아침 운동을 가려 해도 밥부터 차려야지 오늘은 그냥 쉬어 하며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건강 관리입니다. 아침이면 공원을 걸어도 되고 요가를 해도 되고 수영을 배워도 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방식대로 꾸준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족들과 살 때는 늘 애 봐달라, 심부름 좀 해달라 하며 내가 무리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을 보다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속도로 움직이고 내 몸이 힘들면 충분히 쉬어갑니다. 늦은 밤 위험한 곳에 나가지 않고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면 때로는 건강보다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내 몸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나를 가장 먼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영자 씨는 평생 남들 챙기느라 자기 몸 하나 돌볼 겨를이 없었다. 남편이 혈압이 높다 하면 저염식 식단을 만들고 자식이 피곤하다 하면 보양식을 끓여줬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어지럼증을 느껴도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 그렇게 참고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본인 건강부터 챙기셔야 해요. 그날 이후 이영자 씨는 달라졌다. 그래, 이젠 내 몸이 먼저다.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건강식을 챙겨 먹고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간다. 며칠 전 딸이 엄마, 손주 좀 봐줘 하자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 필라테스 가야 해. 건강이 먼저야. 친구가 물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이영자 씨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이제야 내 몸 좀 돌보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혼자라서 좋은 네 번째 이유는 나만의 작은 사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 아끼고 참으며 살았습니다.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것 하나 사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옷은 사주면서 정작 내 옷 한 벌 사려 하면 난 그냥 있는 거 입지 뭐 하며 돌아섰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이 돈이면 반찬 하나라도 더 사야지 하며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오롯이 나를 위해 작은 사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커피 한 잔도 내 취향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은 믹스커피를 좋아하고 자식들은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결국 내 입맛은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비싼 원두를 사서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한 잔을 내려 마십니다. 카페에 가서 비싼 디저트를 시켜도 돈 아깝다 하는 소리 들을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작은 사치가 아니라 나를 위한 당연한 행복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살 때는 늘 오늘 뭐 먹지? 고민하며 남들의 입맛을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한우 스테이크, 내일은 초밥, 모레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끼를 대충 때우든 비싼 음식을 사 먹든 모두 나의 선택입니다. 쇼핑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자식들이 엄마는 왜 그런 걸 사? 하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쁜 스카프가 보이면 사면 되고 좋은 화장품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구입합니다. 내가 벌고 내가 모은 돈을